오늘은 그 예술 문화와 정치가 엇박자가 날 때 일어나는 비극, 이것을 역사에서 찾아보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정치를 하고, 그리고 또 그 시대의 사상이나 철학, 이념이 투영이 된 예술 문화가 정치와는 별개로 존재하죠. 이 둘은 상호 보완을 할 때도 있고, 또 뜻대로 서로 대립하기도 합니다. 이건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일들이에요. 현대에는 예술 문화와 정치는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식이 당연시되지만 종종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일본에서는 해외에서 대상을 받은 영화를 아베가 무시하는 사건도 있었는데, 이성적으로는 문화예술과 정치가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상은 그렇지 않은 참 어려운 관계예요. 일단 일본의 다도문화라고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노부나가가 돈 뿌리는 장면이 나와요. 아니, 저게 뭐라고, 이제 중국 북송시대의 명화는 저걸 주고 저건 돈을 막 뿌리는지 좀 궁금하죠. 이게 실제 사건인지 아니면 영화의 설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본 다도, 그러니까 손님에게 이제 차를 대접하는 것은 단순한 기회가 아니라 나름 철학이나 사상을 표현하는 한 수단이기 때문에 높은 가치를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그 예술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이제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사카이 출신의 센리큐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 차 마시는 풍습에서 자신의 사상, 철학을 표현하는 이 방식은 당시 에도시대 지배계층의 하나의 문화 코드로 자리 잡아서 일본의 많은 영주들이 이 센리큐의 제자를 자처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현대 감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가요? 조선도 비슷합니다. 한석봉 같은 사람은 글씨를 잘 썼어요. 글씨 잘 쓸 수도 있죠. 그런데 한석봉의 경우 이 능력이 높게 평가받아서 선조가 한석봉을 각별하게 생각을 해서 어디 현령을 시켜주고 그렇죠. 단순히 글씨를 이쁘게 쓴다는 것만이 아니라 이 글씨를 잘 쓰는 것이 당시 조선의 통치 이념인 성리학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은 글씨 이쁘게 쓰네, so what, 뭐 이런 걸 이렇게까지 대단하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 예술에 있어서 일가를 이룬 사람들은 종종 기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석봉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선조가 나름 배려를 해서 한적한 시골 현령에 땡보직을 줬는데 그걸 이제 좀 말아먹고 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선조 입장에서는 짜증은 나겠지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시대의 아이콘인데요. 그런데 같은 시기 일본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어요. 앞에서 이야기한 센리큐는 노부나가의 다도스승이었다가 나중에는 히데요시의 다도스승이 되는데요. 히데요시는 잘 알려진 대로 천민 출신이라 일본 최고의 통치자까지 된 사람인데, 그 컴플렉스 때문인지 오히려 전국시대 이후에 일본 사회에 많은 문화사업에 치중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 센리큐와 히데요시는 동반자적인 길을 가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이 둘의 관계는 비극으로 끝나죠. 네, 히데요시가 이 센리큐를 죽이는 것으로 둘의 관계는 끝이 납니다. 앞에 한석봉과 선조처럼 서로 짜증나는 일은 있었겠지만 이게 과연 당시 일본의 예술 문화의 아이콘, 현대로 치면은 봉준호 감독 정도 될까요? 이런 사람을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 기독교와 관계가 있어서 죽였다는 등
이 사람 딸 보고 히데요시가 수청 들라고 했는데 거부해서 죽였다는 등. 전국시대는 제 전공이 아니라서 정확히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죽어야 하는 이유는 너무 명확해요. 바로 히데요시의 조선정벌에 반대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죽은 해는 1591년,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한 해 전인데 이 사람이 히데요시에게 조선정벌 하지 말라고 간언하는 부분은 상당히 여러 부분의 기록으로 남아있다고 해요. 당시 전국시대를 종식시키고 이제 일본이 평화를 찾는가 하는 시점에서 히데요시는 갑자기 조선정벌을 하자고 해요. 당연히 일본인들 중에도 이 조선정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임진왜란 후에 에도 막부가 조선 친화정책으로 급격히 돌아선 것만 봐도 히데요시의 생뚱맞은 정책에 대해 겉으로 표면해야 되지 않았을 뿐이지 상당히 내부적인 반발이 있던 것으로 추론할 수 있어요. 그런데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여러 영주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침묵해요. 당시 히데요시는 자신에게 반대하던 영주들을 정벌해서 죽여버린 후에 이제 막 정권을 잡은 상태였습니다. 아마 알았겠지요. 이거 반대하면 자기들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그런데 정치와 무관한 다도선생 센리큐가 엉뚱하게 대놓고 반대를 해요. 아마 본인도 히데요시에게 이 말을 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히데요시 입장에서도 이 사람을 죽일 이유가 없는데 죽여요. 히데요시 입장에서는 정치인은 아니지만 많은 정치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센리큐가 저렇게 나오니까 안 죽일 수가 없었겠죠. 어쩌면 죽이기 싫었는데 쟤는 도대체 왜 저럴까? 이러면서 죽였을 수도 있겠죠. 자기 입장에서는 큰 규모의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전쟁 전부터 유력 영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저렇게 초루치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미스테리는 히데요시가 왜 이 사람을 죽였느냐가 아니라 이 센리큐라는 사람에게 조선이라는 어떤 존재였기에 자기 목숨을 버렸느냐, 이게 정말 미스테리인 거죠. 아까 서두에서 센리큐 영화 만들면서 왜 조선 여자가 등장하느냐, 저 장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 이 센리큐에 대해서 소설을 쓴 일본의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조선 여자를 소설에 등장시킨 이유가 이랬다고 해요. 리큐와 조선 여인의 사랑은 픽션입니다. 리큐의 차실에는 고려의 일상적인 밥 공기를 이도다완으로 칭해서 진중하게 생각하는 등 그가 조선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흔적을 여기저기서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리큐는 도대체 어떻게 조선의 문화를 알았을까? 본인이 조선에 간 적은 없지만 수입된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보다는 보다 더 농후한 동경이 있었을 듯합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 조선의 여성과 알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드라마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센리큐가 태어난 사카이라는 지역을 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알아봤어요. 그리고 이 사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다도가 꽃 피우게 되었는가, 이런 것까지 생각해야 하지 않는가. 최근 일본에서는 이 사카이 지역의 고분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시켰어요. 한국분들 중에는 세계문화유산 등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팩트만 놓고 보면은 저 유적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가치가 충분히 있어요. 왜냐하면 저 유적은 시간적으로 보면 그 유래를 60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고, 공간적으로 보면 일본인은 물론 한국인 그리고 북방 기마민족들의 종교적 원형을 추론할 수 있는 단서들이 내포된 말 그대로 세계적인 문화유산이니까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최근 정경희 교수가 낸 책을 보면
6000년 전 압록강 상류의 만발발자 유적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중국은 이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듯 하지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유적이라는 것이 정경희 교수 주장이고 전 이 의견에 동의해요. 중국과는 별개로 중국보다 훨씬 이전에 한국인, 북방 기마민족의 조상들은 이런 유적을 만들었고 이게 일본까지 연결이 된다는 이야기죠. 정경희 교수 주장은 만발발자 유적은 종교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그 말은 6000년 전에 동북아시아에서는 중국과는 다른 사상, 철학, 종교가 존재했다는 의미이고 이것이 일본 전방 후원분의 원형인 큐슈 사이토바루 고분군의 형태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카이 지역의 고분들은 그 형태가 동일합니다. 즉 하나의 종교적 재래 문화가 이어져 오랜 기간 동안 먼 거리를 이어져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론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저렇게 오랜 기간 동안 먼 거리를 이동했다는 것이 말이 되냐, 그냥 우연히 같은 모양이 나온 거지 정경이라는 사람이 좀 오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정경희 교수 주장에 약간 사족을 달아볼게요. 단순히 고분의 형태뿐만 아니라 고분을 둘러싼 부속물들 역시 동일한 원형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통형 도기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 이게 같은 형태가 계속 이어져 내려왔다는 거죠. 만발발자의 영향을 받은 우아량에도 이 형태가 나오고 그리고 한성백제 초기 유적이라고 생각되는 지역에서도 이 형태가 나오고 그리고 열도까지 이어집니다. 외형적인 형태만 봐도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외형이 아무 의미 없이 이어져 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단 이런 형태의 유물이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죠. 일본석이라는 책은 제대로 읽을 줄 안다면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는 책입니다. 일본석의 기록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또 표통남, 중통남, 저통남 세신이 나의 화혼을 마땅히 대진 오사카의 정중창, 누나쿠라의 장협, 나가오에 모시도록 해라. 그곳에서 왕래하는 배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에 신의 가르침대로 진좌하도록 하니 바다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었다. 일본석이 신공섭정 원년 기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지는 현재의 오사카이고 사카이는 이 오사카의 일부였습니다. 바다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다는 것은 해외 무역을 하는 상인들을 보호하는 신이기도 하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센리큐는 다도를 하는 예인이기도 하지만 이 시기 사카이 지역 상인을 대표하는 10인 중에 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이 사카이라고 하는 지역은 전국시대부터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노부나가가 이 지역을 무력으로 점령하기 이전까지 이 지역은 어느 특정 영주에게 소속되지 않고 자신들의 경제력으로 무사를 고용해서 정치적인 독립을 유지했습니다. 세금을 안 내고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보존했던 집단이기도 했습니다. 표통남, 중통남, 하통남 등을 상중하로 분류하는 것에 주목해보죠. 이것은 통으로 표현되는 신앙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열도의 재래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확인한 대로 그것은 일본인과 한국인이 분리되기 훨씬 이전부터 있어 왔다는 것이고 일본 서기는 이것이 대륙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은폐하는 목적으로 만든 책이고 대신에 그 의미는 남겨둔 거죠. 저 원통형 토기를 이제 신으로 기록했다는 것은 고분 옆에 있는 구멍 뚫린 원통 자체가 신앙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일본 서기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는데 제대로 읽을 줄 안다면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고대 일본의 도자기 기술은 도레인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일본 열도의 고대 도자기들은 한반도 도레인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한국이 일본의 문화를 전파해 주었다, 이런 시각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글쎄요, 더 정밀하게 말하면 한국인과 일본인이 분리되기 이전의 어떤 종교를 표현하는 문화의 원형이 있었고, 그 유적이 만발발자라면 이건 문화의 전파가 아니라 한반도 북부에 존재했던 고대 문화의 원형이 한국과 일본으로 갈라진 것이라고 봐야겠죠. 다도문화라고 하는 것이 일본의 기이한 풍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국에서도 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다도문화가 존재했습니다. 다만 불교의 쇠퇴와 함께 그 영향력은 줄어들었지만 말이죠. 하지만 오늘날 한국인들이 밥값보다 비싼 커피값을 기꺼이 지불하면서 미국이 이제 스타벅스를 먹여 살리는 형태로 한국의 DNA에는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원형을 보존하려고 한 것이 센리큐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센리큐가 조선 막사발에 엄청난 가치를 부여했다는 것에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술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기 때문에 막사발의 예술적인 가치는 잘 모르겠네요. 다만 센리큐가 주목한 조선 막사발의 핵심은 꾸밈이 없는 자연스러움, 대략 이런 것에 가치를 부여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 옛날 공자가 동의를 이제 자신이 꿈꾸던 철학의 이상향으로 표현하던 것과 맞닿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은 20세기 최고의 동양미술사학자 존 카터 쿠벨 박사까지 이어집니다. 단순히 중세 에도 시대의 한류문화 매니아가 아니라 한국 문화의 핵심적인 정수를 센리큐가 꿰뚫고 있었다는 거죠. 어쨌든 센리큐는 이것에 특별한 의미를 두었고, 당시 일본 다도계의 최고 권위자가 이렇게 평가를 하니까 조선 막사발이 성이 딸린 영지에 해당하는 가격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죠. 임진왜란 당시 일본 장수들이 이제 조선 도공을 혈안이 되어서 이제 납치하는 기이한 상황도 이해가 갑니다. 잡아가서 하루에 하나씩 성 하나 가격에 해당하는 도자기 빚이라고 하면 대박, 아마 이런 거였겠죠. 네, 이건 일본의 만화인데요. 임진왜란 이전의 조선과 일본의 외교관계를 상당히 좀 일본을 미화해서 그린 것 같아요. 실제로 히데요시 접견 자리에서 조선 막사발이 등장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선과 일본이 서로를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다른 나라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소재로서 저 조선 막사발은 적절한 것 같습니다. 센리큐가 조선 막사발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 것은 사카이를 대표하는 상인, 그리고 일본 문화의 핵심 코드인 다도라고 하는 기계의 최정점에 있던 사람, 이런 사람이 일본 다도의 뿌리가 한국과 일본이 분리되기 이전까지 그 기원이 올라간다는 것을 몰랐을 리 없겠죠. 그래서 조선 막사발에 그 의미를 부여했을 것이고, 오히려 몰랐다고 하는 것이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현대의 일본인을 투영해서 이 시대의 일본인을 바라봐서는 안됩니다. 어쨌든 이 시기에 일본은 상업이 발달한 것은 사실이고, 상업,
그리고 국제 무역의 발달은 다양한 사상이 이제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니까요. 일본의 뿌리가 한국이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했던 도데이칸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고대 사서는 물론 한국의 동국풍관까지 이제 구해서 읽어볼 정도였으니까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볼까요? 한국인과 일본인은 언제부터 차를 마시게 된 걸까요? 한국과 일본의 문물이 대부분 그렇듯이 이것도 중국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도자기의 뿌리는 한국 도레인들로부터 온 것이고, 그리고 특히 가야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가야의 시원에 대해서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허왕옥 이야기입니다. 서기 1세기에 건국한 것이 맞느냐, 정말로 문헌 기록대로 인도 아유타국에서 온 것이 맞느냐, 이런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체적인 접근을 한 사람 중에 한 명이 김병모 박사입니다. 이분은 허왕옥의 성씨인 허씨와 보주태우로 불리웠던 점에 착안해서 중국 사천성 안악현의 보주 허씨들이 실제로 1세기에 가야를 건국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믿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인도와 관련 있는 사천성 여인이 가야로 올 때 차를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지금도 사천성과 인도로 연결하는 이 좁은 길은 차마고도라고 불리웁니다. 차와 말을 교역하는 고대 무역로라는 뜻이죠. 좀 오버하는 것 아니냐? 글쎄요. 제가 요즘 자료 수집하느라 여러 나라의 유튜브를 다 보는데 일본 유튜브에서 재미있는 것을 하나 찾았어요. 네, 일본인의 유전자가 의외로 중국 티베트 지역 소수민족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황당한가요? 하지만 일본인의 언어가 한국과 마찬가지로 인도 타밀 지역 언어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황당하게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유전자가 티벳과 밀접하고 언어도 관련이 있으면 당연히 차의 유전자도 이 지역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좀 검색해볼만 하지 않나요? 사실 유전자 분석이 이름만 거창하지 실제 어렵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한국인과 일본인의 의지겠죠. 일본인들의 행태도 좀 재미있습니다. 자신들의 유전자가 한국과 관련이 있다고 하면 경기를 일으키지만 티벳 강족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은 무척 쿨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국, 일본을 떠나서 자신들의 기원을 알고 싶어하는 것은 인류 공통인 듯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늘 현실 정치지요. 지금 상황에서 일본에서 이런 이야기하면 무척 곤란할 것입니다. 그러나 셀리큐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좀 씁쓸해지기도 하네요. 자, 이제 셀리큐 사건에 대한 제 결론을 이야기해 볼게요. 예술이나 문화를 창조하는 사람들은 종종 시대적인 것을 초월해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은 종종 당시 시대의 현실적 당면 과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정치인들과 부딪힙니다. 셀리큐 사건은 일본과 한국인이 분리되기 이전의 사상 종교적 맥락을 이해하고 있던 사상가 예술인이 현실 정치와 부딪히면서 일어났던 비극입니다. 그리고 그가 태어났던 사카이라고 하는 지역의 유적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유적은 일본의 유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아도 큰 의미가 있는 말 그대로 세계문화유산입니다. 하지만 현실 일본 정치에서는
그것을 말하기가 어렵겠지요. 과연 일본인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참으로 흥미있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